오늘 수업은 여러분들과 함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제가 한번 그냥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이에, 파리 강화이에 김규식을 대표로 보낸 집단은 바로 신한청년단이 되겠습니다. 이 친구가요, 파리 강화회에 갈 때는 신한청년단이에요. 근데 그곳에 있는데 갑자기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탄생된 거죠. 그래서 소속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바뀌는 겁니다. 신한청년단 대표로 활동하다가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표로 바뀌어서 여러 나라를 타지면서 우리의 현실을 알리는 활동을 했었죠. 자, 3.1운동을 계기로 독립운동의 구심점으로서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3.1운동의 영향, 결과 중에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할 게 바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자, 수업을 하시면서 좀 주의 깊게 생각하면서 들어야 될 게, 보셔야 될 게, 첫 번째,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어떻게 탄생했느냐? 어떻게 탄생했느냐? 두 번째,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제가 5가지 알려줄 거예요. 5가지.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끌어갈 주요 조직에 연통부와 교통국이라는 게 있어요. 아, 이게 뭐냐? 이게 뭐냐? 그 다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군대가 있었느냐? 네, 있었어요. 2개 정도 있었습니다. 2개 정도 배울게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위기도 있었습니다.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느냐, 이런 내용도 중심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봐보도록 할게요.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출범입니다. 뭐 내용들이 뭐 많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자, 이것은 지도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자, 1919년 3.1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안타깝지만 실패했죠. 실패의 원인 중에서 3.1운동을 주도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끌어 나갈 조직이 있었다면 3.1운동은 성공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 그럼 조직을 만들어야겠다 해서 블라디보스토크에 대한국민의회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곳엔 전로한족행 중앙총회가 있었는데요. 이것을 정부 형태로 바꾼 게 대한국민의회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3.1운동 직후에 블라디보스토크에 대한국민의회가 만들어졌구나. 자, 그 다음에 수도 경성, 한양, 서울에 한성정부가 만들어집니다. 경성의 한성정부. 자, 2개 만들어졌네요. 자, 하나 더 만들어집니다.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집니다. 자, 3.1운동 직후에 3개의 정부가 만들어졌다. 자, 3개죠. 자, 근데 굳이 이렇게 3개가 따로따로 비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3개가 합쳐지면 좋겠다라는 통합운동이 일어나게 되고요. 같은 해 9월 달에 3개를 합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집니다.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어디다 세울 것이냐? 블라디보스토크나 북한도나 남만주. 지금 제가 체크하는 이 부분이 가장 유력했습니다. 왜냐하면 비상시에 국내로 진입하기가 되게 좋기 때문이죠. 하지만 결국 위치는 상하이로 결정이 되죠. 자, 상하이로 결정되는 이유는 뭐냐? 바로 외교 부분입니다. 이 상하이에는요, 세계 여러 나라의 대사관들이 이곳에 존재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상황을 빨리 전달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하이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위치로 주었다고 합니다. 자,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3개가 하나로 합쳐졌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3개가 합쳐졌고 각각에 있었던 위치까지 꼭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음으로 갑니다. 자, 여기 뭐 다 그런 내용인데요. 자, 여기서 하나 보셔야 될 거는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이승만. 자, 이승만은 민족주의 계열입니다. 이 국무총리의 이동희죠. 이동희는 사회주의 계열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우리가 민족주의, 사회주의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이거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민족주의, 사회주의에 대한 내용을 잠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족주의가 뭐냐? 사회주의가 뭐냐? 시험 안 나옵니다. 이거는 수능에도 그런 건 나오지 않아요. 민족주의의 정의, 사회주의의 정의.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민족주의, 사회주의 얘기가 많이 나올 건데 그래도 어떤 개념인지는 알고 가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딱 여러분들이 이 정도만 알면 될 만한 걸로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흰색으로 가야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사회주의입니다. 자, 사회주의는요, 뭐라고 언제 우리나라에 들어왔냐면요, 3.1운동 직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사회주의는. 자, 어떻게 들어왔냐? 우리가 3.1운동 수업할 때 뭐가 있었냐면요, 3.1운동의 배경 중에서 레닌, 최초로 사회주의 혁명을 성공한 사람이죠. 레닌의 식민지 해방선언이라고 있어요. 해방선언이라고 있습니다. 레닌의 식민지 해방선언, 식민지 국가들의 해방을 위해서 도와주는 내용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이게 뭐지? 레닌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지? 이들의 주장이 뭐지? 라고 하면서 이런 게 사회주의구나 라고 들어오게 됩니다. 자, 사회주의에서 가장 강조하는 건 바로 평등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형평이죠.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모두가 똑같아야 되는 겁니다. 자, 사회주의자들은요, 일본이 엄청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배울 건데 굳이 하나 알았으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이 사회주의자들을 엄청나게 싫어했습니다. 일본이. 그래서 얘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치안유지법이라는 걸 만들죠. 1925년에요. 자, 우리 치안유지법 배웠습니다. 치안유지법의 주요 내용은 2가지입니다. 국채를 변역하는 자, 독립운동가예요.
뭐 일본 입장에서는 독립운동한 사람 잡아야 되겠죠. 자, 근데 두 번째가 뭐가 있었냐면요. 사회주의자. 사회주의자를 잡는 게 치안유지법이에요. 나 사회주의자예요. 이 말만 해도 자, 가자 하고 잡혀가는 거예요. 그만큼 일본이 사회주의를 싫어했음을. 사회주의자들이 일본 입장에서는 대중을 선동하고 또 그들이 모여서 무력의 형태, 시위의 형태로 불만을 표출했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좋게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 그런데 사회주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나, 평등, 형평. 자, 이것도 중요한 가치지만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 뭐야? 바로 공평이죠. 선생님, 공평하고 형평하고 평등하고 다른가요? 다릅니다. 완전히 다르죠. 자, 쉽게 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10,000원이 있어요. 아, 돈이 있네요. 여러분들 10,000원이 있습니다. 사회주의에서는 이렇게 돈을 가진 자를 우리가 부르주아라고 표현합니다. 부르주아예요, 여러분들. 근데 어떤 그 10,000원을 가지고 룰루랄라 하면서 곰탕집을 갔습니다. 곰탕을 하나 시켜요. 특곰탕을 하나 시킵니다. 곰탕 국물 뜨끈하게 나왔죠. 근데 왜 알지 못하는 사람이 다가와서 1,000원 있는 사람이에요. 1,000원. 부르주아가 아니죠. 그리고 이분은 1,000원으로 시킬 수 있는 걸 시킵니다. 여기 공깃밥 하나요? 공깃밥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다가옵니다. 자네 곰탕을 시켰군. 부르주아구만. 내 공깃밥을 여기 말겠네. 그럼 자네 공깃밥과 내 공깃밥을 함께 말아 반 나눠서 먹세. 이게 사회주의예요. 자, 너무 제가 지금 혹시나 사회주의를 공부하신 분들은 제 이 말에 분노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딱 고등학교 수준에서 사회주의를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어떨래요? 아, 그래요? 저는 부르주아하고 아저씨는 프로레타리아 계급이니까 우리 이렇게 서로 평등하게 하기 위해서 아저씨 뭐 아줌마다 할 수도 있고요. 아저씨 아줌마 뭐 누군지 아저씨 공깃밥을 마세요. 같이 말아서 나눠 먹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럴 수 있나요? 불가한가요? 어떤 반응이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그 아저씨 잘생겼어요. 그 남자 잘생겼어요. 물어보더라고. 내가 봉유 닮았어. 그랬더니 아, 그러면 제 곰탕을 그냥 드릴게요. 그랬어요. 네. 아니야. 되게 그냥 못생긴 남자야. 그러면 발로 차버릴 거예요. 이러더라고요. 자, 사회주의는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사회주의는요. 내가 가난해요. 내가 못 살아요. 내가 능력이 없어요. 내가 능력이 없고 내가 가난하고 내가 못 살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잘 살고 잘 살고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의무적으로 무조건 그 사람이 누리고 있는 걸 나와 함께 나눠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자, 우리 여기 보면 유민이가 있죠. 유민이가 공부를 못해요. 자, 예를 드는 겁니다. 그냥 예를 든 거예요. 유민이가 공부를 못한다고 예를 든 겁니다. 근데 한 8분 정도 고개를 끄덕이네요. 자, 유민이가 1학년 3반에서 혼자 있어요. 혼자 있어. 학생 수가 1명이야. 그럼 유민이는 공부를 잘해요, 못해요? 한 명 있어요. 한 명. 몇 등이에요? 1등이면서 뭐예요? 꼴등이에요. 한마디로 비교 대상이 없기 때문에 이 친구는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정민이가 전학을 왔어요. 둘이가 시험한데 유민이는 다 맞았고 정민이는 다 틀렸어요. 자, 정민이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 유민이는 몇 등이 된 거예요? 1등이 된 거예요. 정민이는 뭐가 된 거예요? 꼴등이 된 거예요. 자, 한마디로 유민이를 능력자로 만들어준 건 누구예요? 정민이에요. 정민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친구가 1등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많이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더 가진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의무적으로 나눠야 된다는 게 사회주의예요. 이론만 놓고 보면 되게 좋아요. 아니, 진짜 이론 자체만 보면 진짜 약간 이런 거에 관심 있는 대학생들이 이 사회주의 이론 책 읽잖아요. 완전히 흠뻑 빠져듭니다. 정말로. 정말 이론 자체는 누구나 다 잘 사는 거예요. 왜냐면 자, 내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는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100만 원짜리 차를 타는데 어떤 사람이 500만 원짜리 차를 타요. 그럼 내가 불행해지게 느낀 거예요. 근데 500만 원짜리 타면 1000만 원짜리 차 타는 사람한테 보면 또 불행하게 느끼는 거죠. 자, 차가 기존이 이제 될 수는 없겠지만은 쉽게 얘기하면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불행해지고 내가 안 좋다는 거야. 그래서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의무적으로 함께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아까 얘기했던 어떤 아저씨가 공깃밥만 가지고 와서 나의 곰탕에 말려는 이유. 사회주의자들은 충분히 인정? 되죠? 충분히 됩니다. 자, 이건 사회주의예요. 자, 그럼 이걸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이걸 싫어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뭐 자기도 뭔가 붙여야 돼요? 사회주의를 싫어하는 모임. 사시모? 좀 이상하잖아요? 자, 그래서 사시모라는 표현 대신, 야, 우리는 원래 우리 민족 그대로의 사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들을 민족주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민족주의자들은요, 공평입니다. 공평은 뭐예요? 차이를 둡니다. 어떤 차이를 두죠? 능력의 차이죠.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코피 터져가면서 공부하고 그래서 지금 좋은 직업을 가졌고 많은 부를 얻고 있다. 하지만 반대로 저 사람은 노력하지 않고 게으르고 적극적이지 않고 책임을 다하지 않아서 힘들게 산다. 그건 공평한 거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어떤 사람도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법이나 제도로 강제로 나누게 하는 건 사회주의. 반면에 자기 본성에 의해서 내가 그냥 나눠줄게 이렇게 약간 기부의 개념으로 하는 건 민족주의라고 하죠. 여러분들 가끔 입고 다니시는 옷 중에 파타고니아라는 옷 있죠. 브랜드. 그 아웃도어 브랜드입니다. 우리나라 거 아닌 거 아시죠? 네. 이 사람이 자기 그 창업자가 있어요. 창업자가 오늘 기사가 났는데 14조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회사 전체를 기후 환경 단체에 기부했습니다. 오늘.
14조를. 깜짝 놀랐어요. 야, 몇억, 몇백억도 많은 건데, 회사를 기부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파타고니아에서 나오는 모든 수익은 기후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돈으로 쓰여집니다.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죠. 야,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외국인이지만 정말 박수를 보내줍니다. 파타고니아라는, 약간 되게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자, 여하튼, 자, 이런 거는 사회주의가 아니죠. 이건 이제 민족주의인데, 자유민주주의인데, 자기가 이제 기부하는 개념이고, 이게 큰 개념입니다. 자, 제가 약간, 한국사하고 좀 덩떨어진, 이론, 약간 윤리적인 내용을 수업을 했는데요. 자, 시험에는 나오는 내용은 없습니다. 자, 하지만 그냥 사회주의, 민족주의가 뭐다? 나중에 사회주의는 뭘로 바뀌냐면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좌익이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민족주의는 우익,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대충 어떤 개념인지 좀 알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사회주의하고 민족주의가 합치는 게 쉬운 일일까, 어려운 일일까, 여러분들? 어려운 일입니다. 엄청 어려운 일이에요. 생각해보세요. 곰탕을 지키려는 자, 공깃밥만 갖고 와서 이걸 말려는 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곰탕 먹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내 공깃밥 여기다 말아가지고 같이 먹자. 받아들일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그런 걸 합치려는 적이 있었어요. 이 두 개가 합치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개가 합치려고 한 적이 있었어요. 언제? 1927년에. 그게 바로 뭡니까? 가네, 신가네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시험 범위 마지막 부분이죠. 자, 신가네. 정말 수능에는 그냥 나온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신가네가 만든다고 할 때 일본 조선 총독에서 어땠을까요? 거부했을까요? 아닙니다. 만들어라 그랬어요. 왜? 조선 총독은 알았던 거죠. 사회주의와 민족주의가 절대 합칠 수 없다는 걸. 1927년에 만들어서 여러 활동을 했지만 결국 1931년에 해소돼버리고 맙니다. 자, 정말 둘이가 합친다는 거. 나의 국밥에 어떤 사람의 공깃밥을 말게 해준다는 거.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그 일을 했다는 거. 아쉽게도 끝까지 가지는 못했습니다. 자, 사회주의와 민족주의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했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시정부의 특징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게 번호를 매겨주면 여러분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번호를 매겨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민주공화제 정부가 되겠습니다. 최초에. 자, 신민회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신민회는 최초로 공화정제를 주장했던 거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최초로 만들어진 민주공화제 정부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삼권 분립에 따랐다. 자, 입법부, 그 다음에 사법부, 행정부, 삼권 분립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입법부 같은 경우에는요, 임시의정원, 사법부는 법원, 그 다음에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국무원, 이렇게 삼권 분립으로 이루어졌다. 자, 세 번째, 다양한 지역에서 이루어졌다. 중국, 만주, 연해주, 미주. 네 번째,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연합해서 만들었다. 아까 얘기했죠? 이동이. 다섯 번째, 다양한 노선의 독립운동가들이 참여했다. 자, 싸워서 무찌르자 무장투쟁론, 교육과 산업을 통해서 힘을 길러서 일본으로부터 벗어나자 실력 양성론, 미국, 영국, 프랑스, 서양 열강의 도움을 받아 일본의 지배를 벗어나자 외교론자들. 각각의 주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되겠습니다. 다섯 가지의 특징이 보입니다.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특징 다섯 가지였습니다. 다음으로 갈게요. 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연통부와 교통국입니다. 자, 비밀 조직이에요. 당연히 일본이 알면 안 되겠죠. 자, 연통부 같은 경우에는요, 쉽게 얘기하면 뭐 서울의 총판, 각 도의 독판, 뭐 면 이렇게 있었는데요. 자, 이것까지는 여러분들이 기억 안 하셔도 되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정부가 뭔가를 전달하려고 할 때, 뭔가 소식을 전달하려고 할 때 먼저 시청, 그 다음에 구청, 그 다음에 동사무소 이렇게 연락 체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체계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연통부는 그런 겁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내용을 전달하고자 할 때 했던 비밀 조직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재정부문에. 왜냐하면 정부가 운영되려면 돈이 필요하거든요. 돈을 모금하는 역할도 했었고요. 자, 그리고 일본 총독부의 움직임, 일본 군대의 움직임, 이런 움직임의 정보를 수집하는 기구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게 교통국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독립금 자금도 모금하고요. 자, 선생님 그러면 연통부와 교통국이 이렇게 딱 부러지냐? 자,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실제적으로 연통부와 교통국은 비슷한 일을 했다고 합니다. 뭐 정보 전달만 하겠어요? 그리고 교통국에서만 자금을 모금하겠어요? 당연히 연통부에 소속된 사람들도 필요한 경우에서 자금을 모금하기도 합니다. 자, 교통국은요, 대표적인 게 이륜양행이라는 회사가 있었거든요. 이거 선박무역회사입니다. 쇼라는 아일랜드계 영국인이 운영했던 회사가 되겠습니다. 이 이륜양행이라는 중국 단둥에 있었어요. 단둥 들어보셨을 겁니다. 북한에서 이렇게 넘어갈 때 기차 막 넘어가면 있는 곳이에요. 이 아일랜드계 영국인입니다. 아일랜드가 사실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잘 알아. 식민 지배의 안 좋은 점을.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를 위해서 정말 많이 도움을 주신 분입니다. 근데 쇼라는 분이 참 특이해요. 어머님이 일본인이에요. 또 아내가 일본인이에요. 근데 우리 독립운동을 하신 분입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이죠. 자, 이 이륜양행이라는 회사의 2층에가 바로 교통국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쇼라는 분이 이륜양행을 통해서요,
김구를 만주 지역으로 도망도 시켜주시고요. 정말 독립운동. 그리고 우리가 의열 활동 많이 하잖아요. 의열 활동 하려면 총알도 필요하고 폭탄도 필요하잖아요. 다 여기를 통해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나중에 일본에 발각돼서 서대문 형문소에 갖추기도 합니다. 이분의 이제 그 서대문 형문소에서 이제 출소한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는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그 이후에도 독립운동을 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그 죽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알려져 있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이분도 1992년에 이분의 손녀딸들이 있어. 손녀딸이 우리나라에 와서 건국 국가 유공자 증서를 또 받았던 분입니다. 이분이 그런 역할을 많이 했었습니다. 자, 그럼 돈은 어떻게 모금하느냐? 두 가지 방법입니다. 독립공채를 발행하고 의연금입니다. 의연금은 그냥 돈 내는 거고요. 의로운 돈을 내는 거고. 독립공채는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독립공채는 제가 내요. 그러면 자, 윤지현은 국가를 위해 1억을 냈습니다. 나중에 나라가 되찾아지면 1억을 이자를 해서 돌려주겠습니다라는 공채를 발행해 주죠. 자, 근데 현재 지금 나라가 없잖아요. 독립되면 그때 돌려주겠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이걸 꼭 받아야겠다 해서 주는 거 아니겠죠. 일종의 이것도 의연금의 개념에 가깝습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자금을 마련했고 이 자금을 교통국을 통해서 국내로 들어왔다. 그러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핵심 조직이 이거 두 가지예요. 정말 이거 두 가지입니다. 딱 이거 두 가지야. 이게 무너지면 돈줄이 끊기는 거야. 돈줄이 끊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연통부와 교통국이 비밀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나중에 발각이 돼버리죠. 그러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위기도 오는 거고요. 자, 보겠습니다. 자, 외교활동인데요. 자, 일단 외교활동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파리 강화에 파견했던 김규식을 정권대사로 임명했고요. 자, 미국의 대사관을 설치하죠. 구미위원부를 설치해서 이승만을 이곳에 있게 합니다. 자, 외교적인 활동에 효과가 있었냐? 뭐 중국과 소련으로부터 자금 지원과 인정을 받긴 했지만 소련과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에게는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외교 부분에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갔어. 다른 나라 뭐 대표들 만나고 정치인들 만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외교 부분에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갔어. 이승만한테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갔어. 하지만 효과가 미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뭐냐? 이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이제 한번 모여보자. 라고 해서 국민대표회의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자, 군사 부분 먼저 볼까요? 자, 이거는요. 광복군 사령부와 광복군 총영,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직할 부대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화활동으로서는요. 독립신문을 발행합니다. 서재필의 독립협회에서 발행한 독립신문과 이름이 같네요. 자, 그리고 임시사료편찬위원회를 운영해서 여기서 책을 하나 만드는데요. 그게 바로 한일관계사료집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주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일본한테 지배당할 애들이 아니다. 우리가 왜 일본한테 지배당하냐? 우리는 일본으로 지배당할 민족이 아니고 훨씬 우수하다는 걸 보여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위기로 가겠습니다. 자, 그대로 가면 돼요. 연통부와 교통국의 조직이 발간됩니다. 돈이 이제 없어. 돈이 없어요. 자, 외교활동에 대한 무장투쟁농자의 비판이 고도됩니다. 너희들 뭐 했냐? 돈 다 갖다 쓰고. 자, 그리고 사회주의와 민족주의 간의 갈등이 나옵니다. 자, 이거 뭔가 필요하다 해서 1923년 상하이에 전 세계에서 활약하고 있는 모든 독립운동가들이 모여서 회의를 엽니다. 그게 국민대표회의예요. 자, 그러면 이 국민대표회의는 성공했느냐? 실패합니다. 국민대표회의가 실패한 이유가 뭐냐? 1923년입니다. 바로 두 가지로 나눠져 버립니다. 개조파, 창조파. 안창호를 중심으로 한 개조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인정한 채 부족한 부분을 개조해 나가고 개혁해 나가자는 주장이고요. 창조파는 신채호가 중심이 돼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제 끝났다. 새로운 정부의 탄생을 주장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현상유지파. 야, 지금 이거 그냥 이대로 두자라는 현상유지파가 나옵니다. 김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눠지다 보니까 하나의 통일된 의견이 나오지 않고 결렬돼 버리고 말죠. 국민대표회의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오랜 동안 침체기를 맞고요. 또 이승만 뭐 딱히 역할도 없고 또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통령으로서의 큰 역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돈을 정당하지 않게 쓰게 되는 이런 부정한 방법도 발견이 되고요. 그래서 탄핵당합니다. 사실 이승만이 탄핵당했다는 부분에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위기인데도 불구하고 탄핵시켰다.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를 우리가 지레짐작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로는 국무령 중심의 집단 지도 체제로 전환되고 정말 한동안 사람들 사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잊혀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야, 있어? 대한민국 임시정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뭐야? 자, 그럴 때 바로 한인애국단이 1931년 김구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아직 살아있다라는 보여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의열활동이죠. 총독부나 척식 주식회사나 이런 데에 폭탄을 던지는 거죠. 일본 적군을 죽이는 거죠. 아직 활동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죠. 그래서 등장하는 게 나중에 배웁니다. 봉봉 브라더스입니다. 일본 천황에게 폭탄을 던졌던 이봉창. 상하이 사변 기념식장에서 일본 적군을 죽였던 윤봉길. 이 봉봉 브라더스가 바로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갈까요? 자, 이제 대한국 국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1899년에 대한제국 때 나온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다 황제잖아요. 전부 황제입니다. 황제. 하지만 대한민국은 뭐로 함? 뭘까요? 자, 여기 보시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가 되겠습니다. 민주공화제. 자, 여기다 제가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공화제로 함. 자, 민주공화제로 한다는 건 뭐예요? 아까쯤에는 대한국 국제는 황제잖아요. 근데 인민. 자, 한마디로 백성이 주인이 되는 겁니다. 대한국민이죠. 이게 바뀐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대한 제국 황제의 나라에서 바뀐 겁니다. 뭘로? 인민의 나라 대한민국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아까쯤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여러분들 뭐 이렇게 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했던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바뀌었다는 부분이겠습니다. 이거는 뭐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요 무장독립정제 배울 겁니다. 요게 조금 어려워요. 그리고 이렇게 6개를 배우면 시험 범위가 끝이 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